공덕동의 골목길은 늘 활기가 넘쳤다. 아버지의 철물점 앞을 지나 학교로 향하는 아침, 나는 작은 발걸음으로 세상을 관찰했다. 오빠는 나보다 3살 위였고 늘 듬직한 모습으로 내 곁을 지켰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웃음소리만큼은 풍족했다. 어머니는 낡은 재봉틀 앞에서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셨다. 옷감을 만지는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이 만들어낸 옷들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아버지는 철물점에서 돌아오시면 늘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우리 남매를 보면 어김없이 미소를 지으셨다. 학교에서의 나는 평범한 아이였다. 친구들과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공책 귀퉁이에 낙서를 하며 수업을 듣던 평범한 초등학생. 그러나 4학년이 되면서 그 평범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같은 반 남학생이었던 김판수는 처음엔 그저 장난꾸러기 정도로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은 점점 악의를 띠기 시작했다. 급식 시간에 내 식판을 일부러 엎지르거나 친구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는 일이 잦아졌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내 물건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이었다. 연필, 지우개, 심지어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필통까지. 박근자는 맨날 물건을 잃어버린대. 친구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판수가 숨기는 걸 봤다고 말하면 그는 더 심하게 괴롭힐 게 뻔했으니까. 그해 겨울, 더 큰 불행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철물점 배달 중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이다. 한쪽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하게 된 아버지는 더 이상 철물점을 운영할 수 없었다. 집안의 무게는 고스란히 어머니의 어깨로 옮겨갔다. 어머니는 재봉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오빠는 학교가 끝나면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나도 집안일을 거들며 어린 나이에 책임감을 배워갔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김판수의 괴롭힘이 계속되었고 집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부터였을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다.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초등학교 5학년 12살의 나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김판수와는 다른 반이 되었다.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하지만 같은 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다. 중학교 2학년 여름, 그의 유난히 더웠던 7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동네 창고 지역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건물은 김판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문구점이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는 완전히 전소되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압선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사건 다음 날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근자가 불낸 거래. 맞아, 판수가 그러던데. 자기 가게 앞에서 근자가 수상하게 서 있는 걸 봤대. 복도에서 김판수가 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일부러 불을 낸 거잖아. 우리 아빠 가게 망하는 거 보고 싶어서. 나는 그날 저녁 집에도 가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변명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는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된 그와의 갈등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나를 불렀다. 근자야, 혹시 그날 너가 그 근처에 있었니?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이 또 다른 의심을 낳았다. 친구들은 하나둘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함께 밥을 먹던 아이들도, 같이 걸어다니던 아이들도 점점 멀어졌다. 교실에서 내 자리 주변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쉬는 시간이면 나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집에 돌아오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머니는 지친 몸으로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오빠는 내 편을 들어주었다. 신경 쓰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오빠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아침이면 다시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눌렀다. 그 여름을 지나며 나는 중요한 걸 깨달았다. 세상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빨리 믿는다는 것. 약한 사람은 더 쉽게 의심받는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14살의 나는 그렇게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렴풋이 생각했다. 언젠가는 내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로 남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사고 후 집안은 빠르게 무너져갔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겹이 쌓였고 결국 아버지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내내 어머니는 말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고 오빠는 씩씩한 척하면서도 새벽마다 몰래 울었다. 집안 가장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막막한 뿐이었다. 그런 시기에 이덕배가 나타났다. 이웃 마을에서 목재 사업을 한다는 그는 마치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알고 지켜봐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집에 드나들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다. 쌀을 한 포대 가져오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힘들면 도움 청하세요라며 따뜻한 말도 건넸다. 우리 가족은 그에게 속절없이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고 없을 때면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근자야, 심부름 좀 하나 해줄래?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왔다. 어깨에 손이 닿거나 등 뒤에 서서 말을 걸 때 느껴지는 숨결이 불쾌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피했지만 그는 내가 거리를 두려 할수록 더 집요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날 14살 여름에 가장 뜨겁고 숨막히던 오후, 이덕배는 헛간에서 목재 정리를 도와달라며 나를 불렀다. 평소와 달라진 목소리에 이미 몸은 굳어 있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헛간 안은 어둡고 습했다. 문이 닫히고 그의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살려달라는 말을 속으로 삼켰다. 그곳에서 느낀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 이후 나는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조용히 부서졌다. 이듬해 여름 나는 더 이상 피해만 다니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헛간 주변을 몇 주 동안 살피고 바람길과 목재의 위치까지 머릿속에 새겼다. 그리고 어느 더운 오후 계획을 실행했다. 성냥 하나가 떨어지자 마른 나무들이 금방 불길을 삼켰다. 그는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허둥댔다. 나는 창문 틈으로 몸을 빼내며 숨을 몰아쉬었다. 불빛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절규를 들으며 처음으로 자유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날 이후 다시는 그 헛간에 가지 않았다. 한 시절의 끝이었고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경찰서를 오가던 날들, 법정에서의 긴 시간들. 이덕배는 결국 처벌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더욱 야위어갔고 오빠는 분노와 자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내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빠는 밤마다 그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 동네의 골목길은 더 이상 내가 걸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해 봄 뜻밖의 연락이 왔다. 초등학교 때 친했던 최금혜였다. 금혜는 3학년 때 춘천으로 이사를 갔었고 그 이후로 가끔 편지를 주고받는 정도였다. 근자야, 나 춘천에서 직물 가게 일 배우고 있어. 여기 사장님이 좋으신 분인데 일손이 필요하대. 너도 여기 와서 새로 시작해보는 게 어때? 금혜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녀는 내가 겪은 일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 서울에 있으면 힘들잖아. 여기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소양호도 예쁘고. 새로 시작하기 딱 좋은 곳이야. 어머니와 오빠는 처음에 망설였다. 하지만 나를 보는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다.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결국 16살 거의 17이 되어가던 그해 여름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춘천행 버스에 올랐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낯설었지만 새로웠다. 산과 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호수.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금혜는 버스 터미널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기가 우리 가게야. 그녀가 안내한 곳은 중앙시장 근처의 작은 직물 가게였다. 명화직물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다. 사장님은 60대 초반의 온화한 여성이었다. 근자구나. 금혜한테 많이 들었어. 천천히 배워가면 돼. 어렵지 않아.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다. 가게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천을 재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정리하고 포장하는 일. 재봉틀 앞에서 평생을 보낸 어머니 덕분에 천의 종류나 질감을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곳 사람들이 나의 과거를 몰랐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서울에서 온 새로운 직원일 뿐이었다. 불쌍한 시선도 수군거리는 소리도 없었다. 저녁이면 금혜와 함께 소양호를 산책했다. 호숫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는 시간들.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근자야, 여기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금혜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려움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춘천에서의 첫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다. 어느덧 춘천에서 보낸 세월 20여 년. 명화직물 가게는 내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제2의 가정이었다. 사장님은 어느새 백발 할머니가 되셨고 나는 가게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다. 금혜는 결혼 후 서울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락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40이 되던 해 나는 결심했다. 더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사장님은 이해해 주셨고 작은 퇴직금과 함께 따뜻한 포옹을 선물해 주셨다. 행복하게 살아, 근자야.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춘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호숫가 마을로 이사했다. 집은 작았지만 마당이 넓었고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것을 가졌다. 마당에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장미, 수국, 라벤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들을 하나씩 심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꽃이 피어나는 걸 지켜보는 시간들.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은비를 만났다. 마을 입구에서 떨고 있던 작은 믹스견. 길거리에서 데려온 은비는 금세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아침이면 함께 호숫가를 산책하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은비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삶에 관심을 가져주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마을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린다.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나도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춘천에서의 새 출발,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삶. 어느 날 저녁 한 중년의 여성이 모임에 처음 참석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보았다. 깊은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희망을 찾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하는 거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불현듯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 고통이 나를 더 강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호숫가에 앉아 은비를 쓰다듬으며 생각한다. 삶의 의미는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데 있다고. 그리고 그 희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 있다고.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처는 우리가 이겨낸 증거일 뿐 미래의 행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도 할 수 있다. 나처럼 천천히 한 걸음씩.